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사실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가 올해 바닥이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2.563%가 바닥이었었는데 4월에 지금 3.232%, 약 2.6에서 거의 3.3까지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랑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그 트럼프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던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본원 통화를 많이 풀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는 얘기고요. 본원 통화가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예대율하고 이제 본원 통화가 결국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단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긴 시계열로 보죠. 이렇게 잠시만요. 보면은 결국 신용 창출이란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결국 본원 통화와 승수, 결국 신용이라고 할까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본원 통화가 그냥 진짜 딱 단순하게 찍힌 돈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승수와 신용은 결국 대출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있는 기관은 이제 은행이 되겠죠. 요즘에 대출을 다른 데서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은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본원 통화가 100이다, 100억이다 라고 하면은 은행이 대충 레버리지를 보통 10배 정도 사용하니까 자기 자본 비율 감안해서 결국 풀리는 통화량은 1000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예대율이 이제 다 찼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22년 들어서 다 찼었고요. 요 2015년에도 다 찼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해결이 됐던 거는 미국 쪽에서 QE가 되면서 유동성들이 워낙 많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대출이 올라가면서 이제 또 예대율이 꽉 차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꽉 찼으니까 이제 본원과 예대율이다, 신용 창출이다 했을 때 이게 다 찼으니까 그 당시 정부가 했던 해결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본원 통화를 늘려 이렇게 해결을 한 겁니다. 둔촌 주공이 상태가 맛이 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과 모든 채권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냥 돈 풀어 이러고 나서 이제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환율이 이제 지금 1460원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예대율이 또 다시 이제 돈이 풀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자산 가격 올라가고 이 당시 이제 보는 통화를 풀었기 때문에 또 금리는 빠졌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또 예대율이 다 찬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저때 한번 보시면은 환율이 저때 당시에도 환율이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다 끝나고 나선 사실 1200원대까지 빠졌었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 본원 통화를 계속 푸니까 이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증시가 완전 바닥으로 찍을 때니까 이제 위험 자산, 이 원화가 사실 위험 자산이죠,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해소가 됐을 땐 다 이제 빠져야 되는데 원화는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때부터 이게 본원 통화를 풀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그렇게 이제 본원 통화가 풀리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도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올해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이때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이 이제 롱베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데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요 한 4월 정도 부근부터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말하는 것은 결국 더 이상 이제 금리가 빠질 룸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증시도 결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고, 이제 결국 이걸 무너뜨리는 건 이제 금리가 될 텐데, 일단 뭐 아직까지 저는 뭐 금리가 아주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질 금리가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실질 금리가 여전히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못해도 1%는 넘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도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적정한 수준 근처까지 온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물가 안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안에는 사실 뭐 부동산 이런 게 우리나라는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하면은, 그리고 이제 관리 물가까지 하면 사실 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채권은 지금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금리나 뭐 큰 변동은 없었고요. 그냥 뭐 전반적인 거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에 뭐 밸류에이션이나 등등등등 살펴보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여전히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밸류는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밸류는 점점 비싸지고 있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다. 밸류는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된 걸로 봐도 둘 다 비싸고 코스피가 오히려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인율을 봐도, 그러니까 페드 모델로 봐도 이제 두 나라 다 매우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버피지수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미국 매우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체 스프레드 확대되고 있고요. 회사채 대비로도 이제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번 수요 예측이 이제 한 1주 정도 후행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스프레드는 또 다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죠. 상대 강도 같은 경우 코인 쪽이 계속해서 약세가 되면서 이제 코스피보다 좀 여리하게 아웃퍼폼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코스피를 이기는 섹터는 뭐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증권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 섹터들은 다 코스피를 언더하고 있죠. 이래서 사실 코스피를 지금 비트하려면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실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랑 상대 강도도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코스피도 이제 조금 힘에 붙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타 지수에 대해서 비해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원화 가치 하락이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수급 살펴보면은 이제 수급 보기 전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하고 비슷하게 이제는 좀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계속 사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PBR도 이제는 좀 약간 비싸진 레벨까지는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제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비싼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물은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를 소폭이나마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약간 외국인은 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개인 수급이 아주 어마무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용장고는 이제
27일에 26조 돌파를 했었고요. 뭐 최근 조금 감소를 하면서 거의 26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아주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연방준비은행 이제 BS 같은 경우 이제 지급준비금은 14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제 그 부분은 TGA가 한 170달러 정도 감소가 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의가 또 됐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이 나가겠죠. 이제 결국은 셧다운이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TGA는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뭐 RRP 같은 경우에는 온 RRP가 조금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RRP는 뭐 거의 지금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유동성 같은 경우 2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43억 달러 정도 좀 크게를 감소했고, 이런 부분은 다 만기 전액 재투자를 안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이 장기 국채를 다시 되사는 게 아니라 QT를 멈췄지만 T빌로 MBS나 다 돌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SCFI나 BDI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냥 지지부진한 반등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를 하면서 조금 약간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쭉쭉쭉쭉 그냥 내밀어 가면서 뭐 참고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SFR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안정화가 되기는 했고요. 뭐 계속 근데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사실 단기 금융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우리 국내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금이 없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결국 은행이 100이란 돈이 있는데, 물론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 창출을 하면서 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 때문에, 이제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대율이 뭐 94% 이상 가지 못해요. 결국 100 정도 돈이 예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94밖에 대출을 못 해준다는 말이죠. 결국.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94 대출을 해줬어요. 이제. 그러면 은행에 이제 6 정도 현금이 남겠죠? 근데 지금 뭐 증시로 돈이 많이 가기도 하고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은행이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조달을 해야 되죠? 근데 조달을 안 하면 부도죠. 흑자 도산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6조 같은 경우에는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의 끝을 알리는 상황인 거고,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뭐 살펴보면은 이제 원자재 쪽 보면은 뭐 금은 많이 이제 사실 조금 롱 추세가 꺾인 상황이고, 뭐 WTI는 오히려 사실 좀 롱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뭐 둘 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둘 다 그냥 중립 포지션이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골드 같은 경우 뭐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한번 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일단 뭐 단기 반등을 지금 조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방향성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차트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크게 뭐 사실 뭐 얘기를 드릴 거는 뭐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변동성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 위든 아래든 좀 강하게 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숏 추세로 가고 있고,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좀 숏이었
그 롱이었던 게 조금 숏으로 약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달러 같은 경우나 삼성,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롱 추세고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조금 추세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물 숏이고요. 이제 국고 10년물도 숏이고 미국고 10년물은 아직은 중립이고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롱이고 삼성전자 여전히 아직은 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여전히 롱.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숏 추세.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를 넘어가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RSI도 뭐 큰 폭으로 넘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겠으나 일단 뭐 주추세는 일단 지금은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모여있고 벌어졌기 때문에 RSI도 그렇고요. 언제든 금리는 단기 조정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딱히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좀 약간 애매모호한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특별하게 볼린저로 막 이렇게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분명히 과매수 영역인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안으로 다 들어왔고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들어오냐 마느냐가 200 볼린저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RSI는 일단 뭐 조금 과매수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모이고 벌어졌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여긴 조금 미리 지금 선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도 여기는 이제 숏으로 나오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기도 모였다가 내려가고 벌어졌다 보니까 여기도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아주 좋은 추세는 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살펴보면 이제 코인 쪽이 계속 좀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다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이더리움도 숏 추세, 리플 같은 경우엔 중립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한번 크게 빠졌던 게 이제 기준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추세 보면은 결국 변동성이 이제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빠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 삼아 뭐 나머지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XRP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가 좀 벌어졌다가 여긴 조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나머지로 뭐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수들 국내외 이제 살펴보면은 나스닥이랑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일단 롱 추세인데 뭐 약간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몇 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 여전히 롱 추세고요. S&P도 여전히 롱 추세. 그 다음 코스피 여전히 롱 추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빅스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120분봉 나스닥 뭐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20분봉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뭐 특이사항은 뭐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 나스닥 같은 경우 살펴봐도 뭐 볼린저 밴드가 안으로 들어오고 또 벌어지고 벌어졌으니까 뭐 언제든 뭐 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모이고 벌어지고 벌어졌으니까 뭐 조정의 가능성이 뭐 전 좀 높지 않나, 볼린저 밴드로만 봤을 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뭐 120분봉 같은 경우 벌어지고 여기도 모이고 한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영역이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아직까지 좀 과열권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심하게는 아닙니다만 한번 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뭐 코스닥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살펴보면 여기도 벌어지고 모였던 게 뚫리고 모였던 게 아직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과매수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도 뭐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밖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거래량 늘고 빠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닥 150도 뭐 코스피랑 뭐 특별히 다르진 않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부터 보죠.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뭐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제 되돌림이 어느 정도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를 되돌리냐, 요 정도를 되돌리냐인데, 뭐 적어도 일단 저는 요 4월 이후의 상승장에 대한 되돌림은 한번 크게 요만큼을 뭐 38이든 뭐 50%든 뭐 618이든 뭐 되돌림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냐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가 일단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이제 정말 좀 안 좋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인데, 일단 여기를 좀 깨나 마냐가 좀 키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다를 거 없이 이 키 라인을 깨냐 마냐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반등이 오히려 좀 예상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긴 조금 모양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그냥 1, 2, 3, 4, 5가 딱 잘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지금 그냥 ABC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전저가 진짜 깨지면 더 국내보다도 더 명확하게 여기는 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한 파동으로 내려가고 1, 2, 3, 4, 5로 한 파동으로 내려가고, 지금이 이제 반등 파동 정도지 않을까, 조정 파동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는 들어왔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이 일단 기준선 위에는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일단 전환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로스톡스는 조금 다시 이제 좀 갱신을 하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크게 이상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은 없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냐 마냐가 일단 1차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상해 종합도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이제 일단 고점 갱신을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200에서 한번 머리를 맞고 나서 이걸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좀 중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결국 구름대를 돌파되면 또 위안화도 결국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WTI는 일단 그 와중 결국 정배열이 되긴 했고요. 구름대가 일단 1차적인 테스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에 결국 다시 이제 좀 여기 기준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뭐 개인적으로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뭐 미국채 같은 경우에 구름대를 좀 깨는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똑같이 이제 볼린저 타다가 이탈이 되고 전환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요 전고를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일단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확실히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이제 전환선 기준선에서 좀 잘 지지가 되느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한 마디, 그 다음에 여기 두 마디냐, 아니면 여기까지 한 마디, 여기 두 마디냐인데, 전 여기까지 한 마디, 여기 두 마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한 마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두 마디여서 여기가 이제 깨지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지 않고 1, 2, 3으로 해서 1, 2, 3, 4, 5로 한 마디 일어나지고, 그 다음 조정 파동 이후에를 그냥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은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도지 두 개가 나오면서 일단 여기를 좀 넘을 수 있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는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지금의 이제 상승이 대다수가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약해지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증시도 그렇고 올라갔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위험이 생기려면 이제 금리가 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금리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맞고, 우리나라 펀더멘털 대비해서 뭐 하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채권 시장이든 국내든 국내 주식이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